신사TV 한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추석 때 개봉할 영화 남한산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병헌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보는 또 사극인데요. 이병헌이 또 광해라는 사극에서 엄청 인상 깊은 연기를 했었고 광해가 꽤 흥행을 했죠. 거기다가 이병헌의 라이벌로는 바로 연기 잘하는 바로 김윤석 씨. 김윤석 맞나요? 예, 김윤석 씨.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남한산성. 왜 이 영화 제목이 남한산성일까요? 남한산성에서 47일간 항전하였던 병자호란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병자호란의 끝은 굴욕적으로 마무리를 하죠. 바로 삼전도의 굴욕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한산성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영화의 그 예고편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뿅. 잠시만요. 야. 성덕이 보통 적대지까지 전하, 속히 남한산성으로 옥죄를 피하소서. 세자를 보내라. 세자들의 동무를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전하! 명기는 지금 세자 전하를 욕보이고 나아가 전하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지금 세자 전하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욕을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정령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살고자 한다. 명기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너 어쩌라는 것이냐?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했지. 지수인까지 군사들은 모두 죽일 수 없습니다. 제발 공격을 멈추시오! 내가 이 일을 해내면 성안에 모두가 살 수 있다. 나라의 운명이 그곳에 갇혔다. 남한산성에서의 47일간의 항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좀 굴욕의 역사죠.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만 살아가지고는 살지 못한다. 그런 국방력도 받쳐줘야지만 뭔가 사이다스럽게 호쾌하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말만 살았어. 말만. 막 오랑캐가 감히 막 그러면서 막 무시하다가 사실 큰 코 당한 사건이고 참 답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병자호란. 우리가 어느 정도 병자호란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좀 남한산성을 보시기 전이거나 아니면 보신 후에 한 번 더 남한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병자호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주화파와 척사파의 대립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영화를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병자호란 전에 한 번 더 쳐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임진왜란 때 이미 국토가 황폐화되고 완전 난리가 났었죠.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시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수습도 하기도 전에 이제 수습을 막 하기도 있는 분위기에서 이제 광해군이 외교를 어떻게 하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정권을 잡죠. 근데 광해군은 그때 당시에 실리 외교를 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명나라가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진족은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은 힘이 점점 세져서 심지어 후금이란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중간에 낀 조선은 명하고만 이제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항상 친명 정책, 명과의 의리를 지키자,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약간 명에 사대하는 정도로 조금 명나라와 이런 군신의 관계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금이 너네 명나라랑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너네를 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후금이 그때 명나라를 치는 지원군 요청을 이제 우리나라에 했을 때 우리가 명과도 잘 지내고 후금하고도 잘 지내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립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홍립 장군으로 하여금
이제 명나라를 치는 지원병 요청을 했을 때 일단 지원군은 보내되 우리가 원한 출병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그러한 중립 외교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봤을 때는 실리적인 외교였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금이 쳐들어왔을 거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력이라든지 대비가 없었거든요. 임진왜란 때 이미 엄청 털렸기 때문에 그 국방력 재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신 그게 맞는 거였는데, 그치만 그때 당시 서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자존심에 금이 가는 거야. 어디 오랑캐랑 손을 잡고 명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가 있느냐. 오랑캐랑은 진짜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엄청 무시했어요. 고고한 선비 정신. 하지만 그것이 말만 살았던 것이지 힘이 받쳐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내잖아요. 광해군을 쫓아내는 게 중립외교도 문제가 있었지만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이제 뭐 영창대군을 사사하고 인목대비를 폐위하는 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핑계로 삼아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로 왕위로 올리는 인조반정이 일어나죠. 그 인조반정을 핑계로 바로 후금이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입니다. 정묘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정묘호란. 오랑캐 호자를 써서. 근데 정묘호란 때는 그때 당시 후금이 명나라랑 이미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랑 형제의 맹약을 맺고 우리랑 잘만 지낸다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 때는 형제 맹약만 맺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치만 문제는 그 형제의 맹약이 잘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 후금이 더 많은 걸 바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걸 바랬냐면 그 형제 맹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조공을 바쳐라 뭐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 바치는 그런 예물을 예패라고 합니다. 그런 예물을 이렇게 내는 거. 외교관계 그런 조공 이런 거를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본인들이 그때그때 필수품을 막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식량을 갑자기 달라고 그러고 뜬금 막 배를 만들어 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기만민족이니까 배를 잘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여진족들은 말 타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막 병선을 만들으라고 하질 않나. 각종 압박을 하고 국경선에서 끊임없는 약탈을 했어요. 이것들이, 오랑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화가 난 거야. 오랑캐들이 보자 하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이랑 무슨 형제 맹약은 무슨 얘네들을 쳐야 된다.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척화배금, 후금에 대해서 화의를 반대하고 후금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척화파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조도 그래, 이것들 오랑캐들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명과 함께 오랑캐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제정세를 읽지 못했던 거죠. 그때 그 후금이 점점 강해지는 걸 우리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금하고 사이가 점점 안 좋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우리는 이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랑캐라고 계속 무시했고, 근데 이제 후금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후금이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냐면 형제 맹약으로는 안 되겠다. 너네 그냥 우리에게 군신의 예를 보여줘라. 군신의 예. 그러니까 그런 임금과 신하 같은 그런 예를 하라는 거야. 형제의 맹약은 좀 약간 좀 동등하고 형과 아우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임금과 신하처럼 예를 올려라.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공을. 그때 당시 조공을 요구했던 것이 황금과 백금 1만 냥, 그리고 말 3,000필. 와, 여러분, 말 3,000필은 지금도 비싼 돈이지만 그때는 뭐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말이 비싸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저희 교장님 막 얘기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무슨 경희대에 말을 하나 사주고 승마과에 갔다는 그런 루머가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하나를 대학교에 이제 기부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기부금 입학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이 비싼 건데, 그러한 말을 3,000필이나 달라는 거는 완전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말을 모으면 아마 그때 당시 조선에 있는 말을 뭐 거의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걸 요청을 하니까 요구에 응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고 어이가 없고 괘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걸 좀 좋게 풀었으면 어떨까 좀 아쉽긴 하죠. 어떻게 좀
중재를 하고 좀 다시 화해를 맺는다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완전 그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1946년에 2월 달에 용골대와 마부테가 이제 쳐져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인조 비한 씨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문상차 왔는데 그때 군신의 예를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때 열받아가지고 국서를 걔네들이 보내는 그런 그 후금에서 온 국서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버리고 이 사신들을 막 감시하고 우리도 이제 아예 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안 되겠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가지고 후금도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후금이 이때 평안도 관찰사에 내린 명령문을 또 마침 훔쳐갔는데 그 명령문에 후금하고 화친하지 말고 우리 이제 후금과의 형제매약도 이제 끝이다. 이런 식의 조정의 분위기를 후금이 읽은 거야. 그래서 읽고 이제 분노를 하고 재차 침입을 결심을 하고 침입해 온 게 병자호란인 거죠. 그래서 결국 후금이 쳐들어온 거, 그것이 이제 정묘호란, 이제 후금이 더 커져가지고 청나라가 돼서 쳐들어온 건 병자호란.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 직접 청나라 태종이 직접 오게 됩니다. 이 청나라 태종이 직접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려왔냐면 토탈 12만의 군대를 가져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국방력이 12만이 되지도 않았고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더라는 거. 사실 그때 당시 청나라의 그 여진족의 기마민족이었고 그 기마병들의 그 국방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 사람 인구 많잖아요. 그때 당시 그 인구가 정말 개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밀려오면 그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나라 6.25 때도 아시죠? 6.25 때도 북과 깽계를 치면서 막 인해 전술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식으로 침입을 해서 오냐면 얘네들이 작정하고 한양으로 바로 옵니다. 직진 코스로. 마치 임진왜란 때 바로 한양을 노렸던 것처럼 이때 이제 의주에서 오는데 의주 바로 앞에 백마산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백마산성을 지키는 장군 임경업 장군이 엄청나게 전쟁을 잘했던 전투에 능했던 장군입니다. 임경업 장군이 백마산성을 딱 지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며칠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한 그 청나라 군대는 백마산성을 그냥 들리지 않고 그냥 직진해버렸어요. 바로 뚫고 백마산성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어. 임경업하고 싸우지 않고 미친 듯이 막 달려서 며칠 만에 돌아왔을까요? 한양에 며칠까지 왔냐면 10일 만에 왔어요, 여러분. 의주에서 한양까지 말을 타고 10일 만에 왔다라는 건 정말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얘네들이 오는데 적어도 한 20일은 걸리겠지. 원래 평상시에 중간중간에 이제 백마산성에도 싸우고 정주성에서도 싸우고 이 중간중간 성곽에서 싸우면서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한 군데 진영을 이렇게 침몰시키고 이렇게 침략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오게 되면 한 달은 걸릴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바로 달려와가지고 10일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너무 빨리 온 거야, 10일 만에.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 원소는 보존해야 된다 해서 원손과 그리고 세자빈과 그리고 그때 당시 복림대군, 나중에 이제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 안평대군을 일단 강화도로 먼저 패신을 시키고 이제 막 인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숭례문에 앉아가지고 넋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남한산성으로 그때 당시 최명길이 남한산성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이제 인조와 함께 그때 당시 만여 명의 그런 군사들이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에는 군사들이 있었던 거지 그 안에 백성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산성에서 그 군사들과 임금과 신하들이 그럼 그곳에 있고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은 누가 지켜줬을까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죠. 지켜줄 수가 없었죠. 백성들은 그동안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여진종한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겠죠. 그때 47일 동안 남한산성에서는 그냥 버티기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그냥 전투가 아니라 그냥 버티기. 47일 동안 버티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는 쟤네 건들 필요도 없어. 쟤네 이제 먹을 거 떨어지면 알아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병자호란은 좀 한심한 전쟁이 아니었나.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고 우리가 외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손 놓고 당한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버티게 되죠. 그래서 영화 남한산성은 그때 당시에 47일간의 항정, 남한산성에서의 그런 신하들이 둘이 싸우는 바로 주화파, 그냥 화해하자. 그냥 지금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 게 맞다. 실리에 따르자라고 최명길은 이제 주화파, 그냥 화해하자라고 얘기하는 주화파. 그리고 김윤석이 이제 나오는 이병헌은 최민길로 나오고요. 김윤석은 이제 싸우자. 아니다. 김상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명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임진왜란 때 명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냐. 하지만 최명길은 이렇게 의리를 저버리고 이런 것은 사람의 일이지 국가 간의 일은 아니다.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는 일단 한번 굽혀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인조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 같아요? 인조가 47일 동안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47일 동안 전국은 완전 황폐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당한 곳은 바로 강화도였어요. 이 47일 동안 사실은 이렇다 할 큰 전투가 없었어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굶으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애초에 사실 이 남한산성으로 가려던 게 아니라 강화도로 가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몽골이 쳐들어오거나 여진족이 쳐들어오면 항상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왜냐면 강화도는 거기가 이제 물살이 되게 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바다 해전에 약해요.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해전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이러면서 원래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어.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고 12월 병자호란이 바로 이 12월의 그런 혹독한 그런 추운 겨울이었고요. 남한산성에 가기 전에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남한산성에 잠깐 갔다가 강화도로 몰래 피난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다 이제 산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은 걸어갈 수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립군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은 원래 가마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러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산을 넘을 수가 없는 거 빙판길이니까. 그래서 말이 미끄러져 버렸어. 그래서 말로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인조가 걸어가려고 했는데 걸어가는 와중에 3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래서 허리를 다쳤어.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몰랑 어쩔 수 없이 다시 강화도로 다시 남한산성으로 가게 된 거죠. 너무 빨리 쳐내려와서 강화도로 가는 길도 일부러 막은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몰래 이제 강화도로 이제 피난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이제 그냥 남한산성에 있다 보면은 어쨌든 이 삼남지방 이 아래쪽에 있는 뭐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쪽에서 지원군이 오겠지. 여기서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희망을 품고 남한산성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라도에서 온 지원군도 결국에는 패하고 경상도도 패하고 충청도도 패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평안도에서 왔는데도 패하고 함경도도 패하고 다 못 왔어. 그래서 그냥 완전 완벽한 고립, 남한산성에서 완벽한 고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7일 동안 고립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쪽 정주성 쪽이라던가 임진왜란 때 그 아래쪽에 있는 동래성이라던가 그 안에서의 고립을 할 때는 많은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임진왜란 때는 인육을 먹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전쟁 동안 먹을 식량이 없어서. 하지만 남한산성 안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그 식량은 꽤 많았었는데요. 딱 50일 버틸 정도의 식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식량이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양곡 14,300석, 장 220항아리 그러니까 딱 50일 딱 버틸 정도의 먹을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인조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한 거니 마지막 있는 닭을 먹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냥 항복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47일이 되고 나서 이제 다 지원군이 안 오고 다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그러면은 몰래 강화도로 한번 피난을 가보자. 마지막 이제 방책을 하려고 했는데
강화도에서도 그냥 무참히 함락이 돼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그 청나라 측에서는 얘네들이 또 강화도로 도망갈까봐 강화도로 아예 함락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강화도에 수비를 맡고 있었던 김경징이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김경징은 뭐 이런 대신이나 대군의 말도 듣지 않고 김경징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디 어린 세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이렇게 내가 원래 강화도를 지키던 사람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러면서 뭐 자기 제멋대로였고 강화도는 절대 함락하지 않아. 얘네들은 바다 못 건너와. 이런 식으로 자신하고 강화도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미 임금이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만 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강화도에서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강화도로 아예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강화도 쳐들어왔을 때 막 정신이 없어서 막 성 안에 피난을 가고 그때 막 급하게 조총에 불 붙였는데 그때 습기 때문에 조총도 불타자고 이민군은 도망가고 대표적인 그런 장군들도 도망가기 바빴어요. 제대로 싸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청난 약탈이 벌어지는데 그냥 약탈이면 다행이죠. 그때 당시 군인들이 아녀자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강간이죠. 강간을 하는데 부녀자들이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바다로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강화도 그 성 밖에 있는 그 바다로 던져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바다에 낙엽처럼 떴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어차피 욕보일 바에는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많은 부녀자들이 자결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결할 때 이 여진족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옷을 벗겨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비싼 값비싼 옷들, 비단 옷들을 벗겨간다 하더라. 내가 죽자마자 바로 화장해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부녀자들도 그렇게 죽었고 강화도가 처참하게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그 한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정말 이게 한낱 정말 티끌 같은 죽음을 당한다는 게 여기서 진짜 나타나는 거죠. 인조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유부단함으로 빨리 정했어야 됐어. 그냥 차라리 싸우든지 아니면 화해를 하든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국방력이 안 되니까 자존심을 잠시 접고 화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화해를 한 뒤 뒷일을 도모하고 국방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남한산성 안에서 고민만 한 거야. 아무 대비 없이. 강화도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남한산성에서는 다음 플랜이 없는 거야. 다음 계획이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피난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리고 먹을 식량도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화론이 더 이제 우세하게 되고 이제는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화해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한다고 뭔가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화답하는 이제 국서를 최명길이 결국 쓰게 되는데 최명길의 글이 그나마 공손하다 해가지고 최명길의 글을 보냅니다. 이제 항복하겠다 그런 취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청나라에서 그 국서를 보고 바로 항복하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서 직접 사과해라. 우리 군영 앞에서 직접 사과해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죠. 이 삼전도의 굴욕을 잊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삼전도비가 지금 이것은 이제 서울 쪽에 있죠. 삼전도비가. 이 삼전도비에 그러한 삼전도 굴욕에 대한 내용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삼전도 굴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뭐 이거를 뭐 3배 구두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3번 머리를 조아리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바닥에 찍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가 피가 났다, 뭐, 그리고 뭐 발길질을 했다, 뭐, 침을 뱉었다, 많은 설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 나라의 왕이 상대방 국가에게 머리를 이렇게 조아린 일은 최초였어요. 엄청난 굴욕이죠, 정말. 인조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화해할 걸.
그냥 처음부터 실리 외교 할 거야. 내가 이게 웬 인조가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자로 나오고 있는데, 소현세자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의 설정이고, 그래서 이래서 결국에는 이때 당시 진짜 이 홍타이지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바닥에 이마를 찍고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그런 청나라의 오랑캐의 항복 의식이거든요. 이때 실제로 그냥 홍타이지가 옆에서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고기를 베가지고 개한테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되게 매우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이제 조선이 정말 자기의 개가 됐다 뭐 그런 식으로 개한테 정말 고기를 던져주듯이 조선에게 은혜를 베푸는 꼴로 완전 거만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1개의 요구사항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 조약에 합의를 했고요. 그 11개의 조약 자체 내용도 완전히 어이가 없습니다. 완전 굴욕적인 조약이었죠. 그 조약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조선은 청에 대해 신하의 예를 행할 것, 군신의 예. 자, 두 번째, 명에서 받은 고명책인. 고명책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즉위를 할 때 명나라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청에게 바치고 명과의 교류를 아예 끊어라. 그리고 조선이 사용하는 명나라의 연호도 사용하지 말아라. 청나라의 것을 써라. 이런 식으로 명과의 교류를 끊어라. 그리고 셋째는 조선왕의 장자와 차자 그리고 대신의 이들을 볼모로 청나라에 보내라. 그래서 소현세자가 볼모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조선은 기일을 어기지 말고 지원군을 파병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평안도를 공취할 때 조선은 배 50척을 보내라. 이제 배를 만들어서 바쳐라.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각종 국경일, 문상 이런 거 사신의 파경은 그저 기존에 있던 명나라의 구례를 따르라. 따로 이제 청나라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압록강을, 요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압록강을 건너간 포로 중에서 도망간 자는 전송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 포로가 많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 포로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그 포로를 니네가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다든지 그 포로가 스스로 도망친다든지 그러면 잡지 않겠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그 포로는 우리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간 포로 중에서 도망가면 다시 돌려줘. 우리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압록강을 건너온 포로를 데려오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속환비. 다시 속환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죠.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 포로는. 그리고 여덟 번째, 안팎의 여러 신하와 혼인을 맺어 화약을 굳게 할 것. 그러니까 그런 청나라와 교류하고 혼인을 맺어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조선은 기존 성곽을 보수해도 안 되고 새로 쌓아도 안 돼. 그러니까 몰래 뒤에서 국방력 강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 번째, 이런 올량하빈이라는 여진족 부족이 있거든요. 그들을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11번째는 조선은 김윤현부터 이제 다음 해부터 공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라라는 굴욕적인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굴욕적인 조약이었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문제가 된 건 바로 7번째, 압록강을 건너간 포로 중에서 도망치는 자는 전송해야 되고 그냥 도망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속환비를 내야지만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환비가 얼마나 비쌌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아녀자들이나 막 엄청 약탈을 해갔어요. 막 엄청 포로로 데려갔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딱 봤을 때 돈이 많아 보이는 아녀자들을 일부러 데려갔어요. 왜냐면 나중에 얘네들을 분명히 데리러 올 것인데 그때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그 속환비를 부르는 게 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속환비가 얼마나 비쌌냐면 정말 최소 25냥부터 많게는 1,500냥까지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었고 완전 노예였어요. 노예. 거기 가서 청나라에 가가지고는 그 청나라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마치 예전 흑인 노예 시장처럼. 그 중에서도 조선인이 제일 노예값으로 비쌌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니 사람들이 살려고 했을 때 아니 저렇게 꾸줄꾸줄하고 왜 조선인은 왜 비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조선인들은 분명히 조선에서 그들을 다시 되돌리러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랬을 때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그때 당시 노예값도 비쌌어요.
그리고 속한비도 엄청나게 비쌌고, 명나라는 그때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명나라는 그때 망했고 청나라로 넘어가는 거였죠. 명나라는 그때 본인들 급급 정말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화해를 맺게 되고 47일 동안 버텼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47일 동안 왜 버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47일 동안 뭘 한 건가? 그렇게 이제 버티다 결국에는 굴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전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후 처리 중에서 가장 큰 문책을 당한 건 바로 강화도에 있는 장수였죠.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 출성을 재촉해 한 이유가 강화도에서 이제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다 해가지고, 강화유수 겸 주사대장으로 있던 장씨는 그냥 스스로 자결하게 만들었고, 강화수비의 총책을 맡았던 김경진도 사사되었고, 이민구도 결국 위리안치되었고, 다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강화도에서 이제 부녀자들, 아까 막 바다에 뛰어들고 목을 스스로 메고 절개를 지켰던 그런 부녀자들을 위해서 위령비를 만들고 이제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그때 전사한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자식들에게 흉전, 땅을 주고 이렇게 보상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도 조선은 끝까지 명나라를 치는데 지원군을 보내는데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가서 좀 제대로 싸우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명예, 의리,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라는 거. 청나라는 계속 무시했어요.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런 굴욕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바득바득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조 다음에 이제 복림세자 효종이 왕이 되고 나서도 북벌을 추진하죠. 근데 사실 북벌은 명분적인 서인들이 본인들이 척사파를 주장해가지고 결국 인조가 삼전대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벌을 또 추진해요. 그렇다고 북벌을 추진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국방력이 강화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명분적인 북벌론, 끝까지 입만 살아가지고 북벌론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북벌론이 가고 나서는 오히려 청나라의 그러한 문화, 청나라의 우수한 그런 그런 국방력, 문화기술,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자라는 오히려 북학파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국제 정세를 읽는 게 중요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가장 전후 처리 중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속화 문제입니다. 포로를 데려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부르는 거야. 막 1인당 250냥, 뭐 신분에 따라 비싸면 1,500냥, 1,500냥 같은 경우에는요 감이 안 오실 텐데 집 하나 지을 정도의, 요즘으로 치면 정말 1억 정도? 정말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려와야지, 가족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빚을 내고 해가지고 다 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 남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청나라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솔직히 뭐 정조를 지키기 힘들기도 했겠지만 정조를 지킨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가서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그래도 돌아온 게 어디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양반들은 데려와도 다시 살지 않을 거다. 이미 청나라의 오랑캐에게 더럽혀졌다.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왔을 때도 이혼 요청을 한 게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왕녀의 아픔은 제가 이따가 따로 준비해서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이 환왕녀가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됐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의 볼모 생활을 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나중에 이제 환국을 했는데, 이 소현세자 부분도 참 안타까워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서 이런 우수한 문물들, 새로운 문물들을 좀 신문물들을 좀 받아들이고 많은 걸 깨닫고, 우리나라 조선도 국방력을 좀 높이고 과학기술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좀 뭔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걸 좀 깨닫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넘쳤었는데, 소현세자가 오자마자 2개월 만에 죽죠. 소현세자가 죽었을 당시에 코, 눈, 귀, 입 모든 그 구멍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고 그렇게
약간 독살당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해가지고 소현세자는 아무래도 독살당하지 않았나 그런 식의 의혹이 강한데 안타깝죠. 소현세자가 만약에 그러한 진취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갔다면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그런 뭐 세도 정치라던가 그렇게 우리 조선 후기에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소현세자도 소현세자만 집중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현세자는요, 소현세자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의 그런 부인인 세자빈도 그 강씨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어요. 이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도 그 어떻게 보면 조선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소현세자한테 니네가 직접 농사 지어서 밥 먹어. 니네가 직접 농사를 져 이랬거든요. 그렇죠. 왕이 직접 농사를 질 수는 없고 니네가 알아서 농사 져라 해가지고 강씨가 농사 질 방법이 있습니다. 그 노비시장에 조선인들을 사와가지고 농사 지면 됩니다. 이러면서 그 노비시장에 거의 막 팔려갈 위기에 있는 조선인들을 다 강씨가 돈 주고 사요. 그래서 그 조선인들에게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지면은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의욕을 고취시켜서 그때 당시 청나라의 그런 농사량보다 거의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올리기도 하고 청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농사 졌길래 이렇게 농사 수확량이 높냐고 막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현세자도 안타깝고 이 강씨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호라는 아픔만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은 지금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이 남한산성은 그 삼천도의 굴욕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삼천도의 굴욕 때 이 서문으로 인조가 나와서 삼천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서문은 정문이 아니에요. 정말 시체가 가거나 그냥 뒷문 같은 곳이었어요. 신하기 때문에 서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굴욕이죠. 그리고 신하기 때문에 왕의 붉은색 옷도 입을 수 없었어요. 청나라의 옷을 입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우리가 좀 외교를 잘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게 이렇게 삼천대 굴욕을 당하고 그랬으면 이 굴욕의 역사가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뭔가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더 어마어마한 굴욕을 당하잖아요. 나중에는 일제강점기를 당하게 되죠. 일본에게 완전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막 헬조선 하면서 막 조선 막 욕하고 되게 그러잖아요. 너무 헬조선이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선 후기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부분이 많죠. 좀 왕들이 좀 무능했달까? 그래서 뭐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 소현세자가 살았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는 이유는 그 뒤로 갈수록 조선 후기 왕으로 갈수록 좀 제대로 정치한 왕이 좀 없었더라는 부분. 그게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병자호란, 그 병자호란에서 왜 남한산성으로 가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병자호란은 약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우리나라가 좀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뭐 임경의 백마산성 항쟁, 뭐 홍명구의 항전, 뭐 김상효의 순절, 뭐 이렇게 전쟁 뭐 이런 순서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첫 번째 선발 때는 바로 한성으로 왔고 그 뒤로 이제 여기저기 항전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주화론과 주전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주전론이 척화론하고 똑같습니다. 싸우자, 배척하자, 주전론, 전쟁하자 뭐 이런 거. 주화론은 화해하자. 주화론과 척화론
여러분들 같으면 뭐를 주장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요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좀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잖아요. 위쪽이 좀 불안하죠. 자꾸 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나. 막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자꾸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자꾸 막말 싸움. 둘이서만 싸우면 좋지만 둘의 싸움에 우리는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외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전쟁에 대한 그러한 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이 지금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좀 불안하고 지금 어른들은 막 되게 불안하게 생각해요. 정말 라면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전쟁이 만약에 나게 되면은 남한도 무사하지 못하죠. 지금 뭐 분위기가 너무 흉흉하고 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 역시나 지금 미국도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맨날 계속 막 미치광이다 막 이러고 막말하고 있고 막 김정은도 막 계속 싸우고 있고 계속 둘이 막 북한하고 강경하게 하는데 지금 얘네가 지금 핵을 갖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남한산성 영화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대한 뭔가 좀 해결책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상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이기 때문에 역사 스캔들을 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 역사 스캔들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